감히 애비도 없는 게? 싸늘한 조롱이 상견례 자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하층민이랑은 급이 다릅니다. 예비 사돈의 오만한 한마디에 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만 엄마 경숙은 오히려 희미하게 웃고 있었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내뱉은 말이 20년 전 끔찍한 비극의 방아쇠를 당기게 될 줄은 말이죠. 이제부터 어머니 경숙이 예비 사돈의 인생을 뿌리째 흔드는 잔인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경숙은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실로 향했습니다. 딸의 상견례 날인 오늘 불을 켜고 마주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설렘보단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어 있었죠. 한복이 촌스럽지는 않나? 어젯밤 몇 번이고 다림질에 칼날처럼 날이 선 한복을 다시 한번 단정하게 매만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딸 다연이 환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화사한 원피스를 차려입은 모습이 꽃처럼 예뻤어요. 다연은 경숙을 바라보고 방긋 웃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 우와, 우리 엄마 오늘 진짜 멋있다. 딸의 칭찬에 경숙은 그제야 입가에 힘을 주어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딸이 더 예쁘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다연은 엄마의 어색한 칭찬에도 아이처럼 좋아하며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많이 떨려? 청심환이라도 하나 사올 걸 그랬나? 경숙은 애써 태어난 척 손목시계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조금 떨리긴 하는데 괜찮아. 우리 다연이 남자친구 부모님 뵙는 자리인데 잘해야지. 하지만 경숙의 속은 이미 천갈래 만갈래로 복잡했습니다. 이름 모를 불안감이 심장을 쿵쿵 무겁게 짓눌렀죠. 두 사람은 나란히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덜컹거리는 열차의 진동을 느끼며 경숙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유리창에는 불안에 잠식된 자신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냥 평범한 상견례일 뿐이야.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은 쉬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강남역에 내려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 앞에 서자 경숙은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습니다. 다연아, 여기 너무 비싼 곳 아니니? 경숙이 걱정스럽게 묻자 다연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엄마도. 진우 씨 아버님이 특별히 예약하신 곳이래. 여기 엄청 맛집이라던데? 딸의 해맑은 말에도 경숙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향냄새와 함께 고요한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안내를 받아 안쪽의 개별실로 향해 방에 들어서니 아직 상대 측은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숙이 자리에 앉아 무의식적으로 찻잔만 만지작거리자 다연이 그런 엄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긴장 풀어. 진우 씨 부모님 진짜 좋으신 분들이야. 진우 씨 보면 딱 알잖아. 딸의 위로에 경숙이 겨우 고개를 끄덕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또렷한 구둣발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벌컥 하고 미닫이 문이 열리며 훤칠한 키에 반듯한 양복을 입은 김진우가 먼저 들어왔죠. 진우는 경숙과 다연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다연아, 오래 기다리셨어요? 경숙도 자리에서 일어나 마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도 방금 도착했어요. 진우의 뒤를 따라 중년의 남녀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먼저 들어온 남자는 60대 후반으로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값비싸 보이는 감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의 어려움을 다 겪어냈다는 자신감과 오만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뒤이어 들어온 여자는 화려한 브로치가 달린 옷을 입고 날카로울 정도로 완벽하게 화장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경숙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특히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이유 없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끔찍한 기억의 조각을 발견한 듯한 불쾌한 기시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남자가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며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진우 아비 되는 김진태입니다. 경숙은 잠시 그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다 마지못해 차가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연 엄마 박경숙입니다. 그때 진우의 어머니가 경숙의 위아래를 날카롭게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시장에서 물건 흠을 잡듯 노골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최금실이에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 자리에 앉자 무거운 정적이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김진태가 의자에 등을 깊숙이 기대며 오만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부인. 말은 공손했지만 그의 말투에는 상대를 아래로 보는 듯한 미묘한 거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경숙은 그저 마른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음식이 하나둘씩 차려지며 대화가 시작되었지만 경숙은 음식 맛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온 신경이 김진태라는 남자에게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오만한 말투, 거침없는 손짓, 그리고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까지 모든 것이 경숙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불편하게 자극했습니다. 진우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경숙은 이 불안감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어 애써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김진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들고 있던 젓가락을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가슴을 쫙 폈습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흙먼지 마시며 살았죠. 대한건설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큰 현장들, 아파트며 빌딩이며 맡아봤죠. 대한건설. 그 네 글자가 경숙의 귓가에 박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땡그랑 경숙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사기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날카롭게 깨뜨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경숙에게로 향했죠. 김진태는 그런 경숙을 잠시 쳐다보더니 이내 별일 아니라는 듯 자신의 경력을 계속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맡았던 현장들은 아마 이름만 대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는 거만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가장 높은 빌딩도 제 작품이고 저 신도시 아파트 단지도 제가 올린 겁니다. 경숙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어 분노를 삭일 뿐이었습니다. 최금실이 그런 경숙의 표정을 읽었는지 찻잔을 들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바로 대한건설의 신하 그 자체였어요. 그때 김진태가 냅킨으로 입가를 닦아내며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특히 현장 안전관리는 제 전문 분야였죠. 그때는 제 말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안전관리. 그 단어가 경숙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마침 그때 다영과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두 사람이 방을 나가자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차갑고 날선 기운만이 남았죠. 사부인. 김진태가 경숙을 부르는 목소리는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김진태 대신 입을 연 것은 최금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경숙을 쏘아붙였습니다. 다연 양 변호사인 직업은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저희 집안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경숙의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희가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진태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받았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칼날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죠. 애비 없이 자란 아이 아닙니까? 그게 아이들 결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경숙이 겨우 목소리를 짜내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최금실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상관이 왜 없겠어요? 결혼은 끼리끼리 하는 겁니다. 사는 수준이 맞아야죠. 정말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형편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십니까? 김진태는 이제 대놓고 경숙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뻔한 것 아닙니까? 과부가 혼자 딸 키우는 집 사정이야. 말 안 해도 눈에 선합니다. 그는 경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는데 영 저희와는 격이 맞지 않더군요. 김진태가 팔짱을 끼며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우리 아들은 유학까지 다녀오고 하층민이랑은 급이 다르죠. 사실 다른 건설가 대표 딸들이랑도 선자리 많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보내긴 좀 아깝네요. 그 순간 하층민이라는 단어가 경숙의 귀를 세게 때렸습니다. 그 목소리, 그 시선, 그 오만한 표정. 한 장면이 경숙의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20년 전 언론 카메라 앞에서 뻔뻔하게 웃던 남자. 전적으로 작업자의 부주의입니다라며 단호하게 말하던 목소리. 유가족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차로 떠나던 뒷모습. 경숙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세월이 주름을 만들었고 머리카락은 희끗해졌지만 뼛속 깊이 새겨진 그 거만함은 한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진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돈 없으면 분수를 알아야죠. 괜히 높은 데서 놀 생각 말고. 경숙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김진태의 말소리가 점점 흐릿하게 들리고 20년 전 오래 잠들었던 기억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1999년 가을의 건설 현장은 회색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쇠망치 소리와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죠. 경숙의 남편 정민철은 아내와 딸을 생각하며 아찔한 15층 작업대에 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 앞엔 마땅히 있어야 할 안전난간이 없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이었어요. 저편에서 현장 팀장 김진태의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야, 다들 뭐하고 있어? 공사 기일 못 맞추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모두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민철 역시 서둘렀지만 발끝의 허공이 너무나 불안했죠. 그는 결국 아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팀장님, 여기 안전장비가 하나도 없는데요. 김진태가 인상을 쓰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없다고? 난간도 없고 방지망도 없습니다. 안전줄도요. 민철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현장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김진태는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을 뿐이었죠. 그런 거 없어도 조심하면 돼. 돈 벌려면 원래 위험한 거야. 이건 조심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민철이 작업대 바닥을 손으로 꽉 움켜쥐며 외쳤습니다. 싫으면 그만둬. 너 말고도 일할 사람 줄 섰어. 그 한마디에 민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내 경숙과 7살 딸 다연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결국 그는 불안감을 억누르고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오후 2시 외벽에 타일을 붙이기 위해 몸을 기울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불어온 거센 바람에 그의 몸이 휘청했습니다. 아! 짧은 비명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의 몸은 종이장처럼 15층 아래로 곤두박질 쳤죠. 쿵! 둔탁한 소리가 현장을 뒤덮었습니다. 사람 떨어졌어. 119. 빨리 불러. 작업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김진태 역시 다가와 쓰러진 민철을 보았죠.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고 계산적으로 변했습니다. 야, 다들 뭐해? 현장 정리 안 하고. 한 작업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뭘 정리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안전난간이랑 방지망. 빨리 가져와서 설치해.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그의 고함에 부하들이 허둥지둥 움직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민철은 이미 숨이 멎어 있었죠. 이미 늦었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이어 경찰과 노동청 관계자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생긴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김진태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거짓을 말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둘러보며 물었죠. 안전장비는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까? 그럼요. 보시다시피 난간도 방지망도 전부 완벽하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기자들 앞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작업자 개인의 부주의가 원인입니다. 저희는 모든 안전조치를 완벽히 했습니다. 그의 뻔뻔한 얼굴이 TV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같은 시각 경숙의 집 부엌 시계가 6시를 훌쩍 넘겼습니다. 경숙은 칼로 감자 껍질을 벗기면서도 눈길은 계속 창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미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남편 정민철이 특유의 우렁찬 목소리로 다연아, 아빠 왔다 하고 외쳤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고요했어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색칠 공부를 하던 7살 다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안 와? 경숙은 손에 묻은 물기를 닦으며 다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머리카락을 가볍게 쓸어 올리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일이 많으신가 봐.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하지만 속은 불편했습니다. 민철은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고 늦으면 반드시 전화로 알리던 습관이 있었죠. 시계 바늘은 어느새 7시를 넘겼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다연이 배를 손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경숙은 부엌으로 돌아가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계란말이는 노랗게 빛났습니다. 모두 민철이 좋아하는 반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식탁 맞은편 의자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경숙은 앞치마 끈을 풀며 급히 전화기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예요? 라는 말을 꺼낼 준비를 하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낯설었습니다. 정민철 씨 부인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남편분이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바로 오셔야 합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경숙은 수화기를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고 발끝에서부터 힘이 빠져나갔어요. 다연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누구야? 경숙은 다연을 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급한 일이 생겼어. 엄마가 금방 다녀올게. 이웃집 할머니에게 다연을 맡기고 경숙은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손은 땀으로 젖었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고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경숙은 간호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민철,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경숙은 숨을 몰아쉬며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시트로 덮인 민철이 있었습니다. 경숙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나왔어요. 어깨를 흔들었지만 민철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경숙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유가족이십니까? 현장에서 이미. 경숙은 울음을 삼키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 돼요. 다연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일어나야죠. 그러나 민철은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경숙은 남편의 동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날 난간 없었던 거 맞죠?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아줌마,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잘못 봤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두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은 너무나 높았죠. 증인도 없고 증거도 부족합니다. 소송 비용만 수백만 원이 들 겁니다. 결국 경숙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미안해요, 여보. 내가 힘이 없어서 정말 미안해요. 그 끔찍했던 기억에서 깨어난 경숙이 김진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죠. 대한건설 현장 팀장, 김진태 씨 맞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김진태가 당황하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저를 아십니까? 모를 수가 없죠. 당신 얼굴을 내가 어떻게 잊겠어요. 경숙의 말에 최금실의 얼굴마저 하얗게 질렸습니다. 20년 전 우리 남편이 15층에서 떨어져 죽던 날 기억나십니까? 김진태의 눈동자가 순간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정민철, 그 이름도 기억나시겠죠? 아, 그때 그 일. 김진태가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경숙은 그 말을 바로 잘라버렸죠. 그때 그 일? 한 가정이 무너진 게 당신에겐 고작 그 일입니까? 그건 작업자 부주의로 생긴 사고잖소?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책임을 물어? 김진태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난간도 안전망도 없이 사람을 올려놓고 부주의라고요? 위험하면 일을 하지 말았어야지. 누가 하라고 등 떠밀었어. 옆에 있던 최금실이 소리를 지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지난 일을 왜 이제 와서 들먹여요? 증거 있어? 경숙은 최금실을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사고 나자마자 안전장비 설치해서 덮어버린 건 기억 안 나시나 보죠? 그건 현장 정리였소. 언론에서 오해하면 곤란하니까. 김진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지 조금도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당신 때문에 내 딸이 20해를 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그게 왜 내 탓이야? 자기가 떨어져 죽은 걸. 김진태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무례한 자리엔 더 못 있겠군. 갑시다, 여보. 최금실도 경멸의 눈빛을 보내며 남편을 따라 일어섰습니다. 그때 마침 다영과 진우가 방으로 들어왔죠.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당장 나와라. 이 결혼 없던 일로 해. 이런 집안이랑 너랑은 안 어울린다. 김진태는 아들의 질문에 차갑게 쏘아붙이며 문으로 향했습니다. 진우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부모의 뒤를 따라갔고 경숙과 다연에게 죄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죠.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김진태 부부가
폭풍처럼 휩쓸고 간 상견례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먹다 만 음식들은 싸늘하게 식어 이 처참한 상견례의 실패를 증명하고 있었죠. 다연이 보다 못해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저분들이 저렇게 갑자기? 경숙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굳게 닫힌 문에 못 박혀 있었죠. 그 눈에는 아직도 활활 타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경숙이 겨우 내뱉은 한마디는 무척이나 차가웠어요. 아니, 지금 이야기해줘. 이대로 집에 가면 저 답답해서 잠도 못 잘 것 같아. 엄마. 다연이 거의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경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팬 깊은 주름이 오늘따라 더욱 슬퍼 보였죠. 지금은 아니야. 일단 나가자. 그 단호한 한마디에 다연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산을 마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밤거리에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만이 또박또박 공허하게 울려 퍼졌죠. 지하철에서도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서도 모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숙의 얼음장 같은 표정이 다연의 모든 질문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연은 그대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다연은 애타는 마음으로 진우에게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아무런 답이 없었죠. 피가 마르는 것 같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울리는 벨소리에 다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화면에 뜬 김진우라는 이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우 씨, 괜찮아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낯설 만큼 낮고 무거웠습니다. 다연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일단 무슨 일인지 말부터 해봐요. 네. 그게 부모님께서. 진우는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잠깐의 침묵 후 그는 가장 잔인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결혼은 힘들 것 같아.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들고 있던 휴대폰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왜요? 부모님 반대가 너무 심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싸울 의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때 우리 엄마가 혹시 실수한 거 있어요? 제발 말 좀 해줘요, 진우 씨.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이유는 잘 몰라. 그냥 안 된대. 정말 무책임하고 비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끼리 만나서 얘기해요. 이건 분명 오해가 있는 거예요. 다연의 목소리는 절박함에 점점 떨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대답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죠. 미안해, 다연아. 나는 부모님 뜻을 거스를 자신이 없어. 그럼 진우 씨도 나랑 헤어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다연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잖아. 결국 미안해 라는 마지막 말과 함께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다연의 세상도 함께 끊어져 버린 것 같았어요. 왜 갑자기? 다연은 끊어진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죠. 그녀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경숙이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무너져 우는 딸의 모습을 본 경숙의 가슴 역시
무너져 내렸죠. 경숙은 말없이 다연의 옆에 앉아 가녀린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엄마, 흐흑, 진우 씨가 헤어지재. 이유도 말 안 해주고. 다연은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경숙은 그런 딸을 힘주어 안았습니다. 엄마, 제발 말해줘.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응? 딸의 애원에 경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죠. 경숙의 단단하고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연아, 네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어. 딸의 애끓는 질문에 경숙은 드디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와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고 묵직한 앨범 하나를 꺼내 들었죠. 표지에 뽀얗게 쌓인 20년의 먼지를 손바닥으로 훑어내자 공기 중에 희미한 냄새가 흩날렸습니다. 다연아, 이리 와서 앉아봐. 경숙이 거실 탁자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엄마가 너한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다연은 붉게 충혈된 눈가를 소매로 훔치며 엄마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숙이 앨범을 펼치자 빛바랜 사진들 속에서 한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죠. 헬멧을 쓴 채 동료들과 어깨동무를 한 모습, 먼지를 뒤집어 쓴 작업복 차림까지 모두 그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 정민철이야. 경숙이 사진 한 장을 가만히 쓸어보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고단한 삶의 무게가 어려 있었어요. 다연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매만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젊었을 때 돌아가신 거야? 그래. 32살이었어. 경숙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그냥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다연의 눈이 커다랗게 뜨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안전장치 하나 없는 15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다. 난간도 방지망도 아무것도 없었어. 경숙의 목소리가 분노로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앨범 사이에 끼워두었던 누렇게 변한 신문 조각을 꺼냈습니다. 건설 현장 작업자 추락사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박혀 있었죠. 이것 좀 봐. 신문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다연이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작업자의 부주의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져. 이게 뭐야? 그래. 회사는 안전관리비를 전부 빼돌려 놓고 모든 책임을 내 아버지한테 떠넘긴 거야. 경숙의 분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내용물을 탁자 위에 쏟아냈죠. 당시의 경찰 수사 기록과 동료들의 진술서 사본이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일하던 그 지옥 같은 현장의 총책임자가 누구였는지 아니? 다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숙의 입술이 단단히 닫혔다가 증오와 함께 열렸습니다. 김진태, 네가 결혼하려던 그 김진우의 아버지야. 벼락 같은 그 이름에 다연의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설마 엄마 농담하는 거지? 아니, 그 인간이 책임자였어. 사고 후에 기자들 앞에서 전부 작업자 잘못이라고 뻔뻔하게 말하던 얼굴, 난 똑똑히 기억해. 경숙의 두 눈은 20년간 억눌러온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그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봤어. 세월이 흘러도 그 거만하고 잔인한 표정은 하나도 안 변했더구나.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다연은 아버지의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아빠 몰랐어. 내가 너무 몰랐어. 죄송해요. 경숙이 그런 딸의 어깨를 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 엄마가 미안해. 이걸 너무 늦게 말해서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한참을 울던 다연이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 위로 처참한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죠. 진우 씨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 20년 전 자기들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거겠지. 다연이 주먹을 꽉 쥐며 경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연의 질문에 경숙은 기다렸다는 듯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지. 내 딸 변호사잖아. 그 말에 다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 찼던 눈에 매서운 빛이 돌기 시작했죠. 아빠 사건, 공소시효는 지났어도 다시 파헤치자는 거지? 그래. 진짜 책임자들이 죗값을 치르게 만들어야 한다. 다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아, 엄마. 어쩌면 내가 변호사가 된 건 바로 오늘을 위해서였을지도 몰라. 그때 경숙이 품 안에서 은색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은행 로고가 선명한 통장이었죠. 다연아, 사실 엄마한테 모아둔 돈이 좀 있어. 돈? 갑자기 웬 돈이야? 너 몰래 경매 공부해서 악착같이 번 돈이야. 소송 비용은 걱정하지 마. 다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가 경매를 했다고? 그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이 악물고 모았어. 경숙이 통장을 탁자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놓으며 그녀의 기억은 남편이 죽고 난 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세상에 오직 어린 딸과 단둘이 남겨졌던 바로 그 시절이었죠. 그녀의 생존을 위한 투쟁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지긋지긋한 어둠 속에서 경숙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고된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남편 없는 세상에서의 아침은 언제나 이렇게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경숙은 잠든 다연이 깰까봐 발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불빛이 텅 빈 내부를 비췄죠. 그 안에는 달걀 2개와 씌어 빠진 김치 반통,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찬밥 한 덩이가 전부였습니다. 후, 짧은 한숨을 내쉰 그녀는 달걀 하나를 깨서 작은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허기진 새벽 공기를 채웠어요. 남은 한 알은 내일 아침을 위해 냉장고 가장 깊숙한 곳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경숙은 다연의 작은 어깨를 가만히 흔들었습니다. 우리 공주님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다연이 졸린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아침처럼 경숙의 가슴을 후벼 파는 질문을 던졌죠. 엄마, 아빠는 오늘 와? 경숙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다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 넘겼어요. 아빠는 오늘도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연이 매일매일 지켜보고 계시지. 다연을 학교에 데려다 준 뒤 경숙은 곧장 일터로 향했습니다. 10,000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40분이 넘는 시간을 꼼짝없이 서서 가야만 했죠. 단돈 몇백 원이라도 아끼기 위해 그녀는 단 한 번도 자리에 앉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전 8시 그녀는 공장의 전자부품 조립 라인 앞에 섰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숙이고 작은 나사를 조이는 일은 어깨와 허리를 끊어질 듯 아프게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 하나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경숙 씨, 구내식당 가서 밥 먹어요. 오늘 제육볶음 나온대요. 경숙은 싸늘하게 식은 도시락 뚜껑을 열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게 더 편하고 맛있어요. 먼저들 드세요.
오후 6시 퇴근과 동시에 그녀의 두 번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내의 한 오피스텔 건물 청소였죠. 밤 11시까지 무거운 진공 청소기를 끌고 층계를 오르내렸습니다. 아줌마, 여기 화장실 휴지가 다 떨어졌잖아요. 한 사무실에서 야근하던 젊은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경숙은 땀으로 축축한 손을 옷에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도착하면 다현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숙은 딸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는 것으로 고된 하루를 마감했죠. 월말이 되어 가계부를 펼칠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해서 번 돈을 모두 합쳐도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늘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현의 낡은 운동화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했죠. 어머, 우리 딸 발이 이렇게 컸네. 새 신발 사야겠다. 경숙의 말에 다현은 얼른 신발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아니야, 엄마. 이거 아직 신을 수 있어. 괜찮아. 7살짜리 딸의 철든 대답에 경숙은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경숙은 지갑에 있던 마지막 2만 원을 꺼내 들었습니다. 동네 신발 가게를 전부 돌아다닌 끝에 가장 값싼 운동화 한 켤레를 살 수 있었죠. 며칠 뒤에는 다현이가 밤새 고열로 끙끙 앓았습니다. 경숙은 아이를 업고 한밤중에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급성 편도염이네요. 진료비는 1만 5천 원입니다. 의사의 말에 경숙은 주머니 속 동전까지 탈탈 털어 겨우 병원비를 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딸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경숙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고 딸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경숙의 손은 굳은 살로 거칠어졌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딸 다현은 그 모진 세월 속에서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죠. 경숙은 거울 속 늙어버린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박경숙. 조금만 더 버티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렇게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버텨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무심코 들여다본 우편함에 큼지막한 회색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죠. 시청 토지보상과라는 낯선 발신처에 경숙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그녀는 부엌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A4 용지 가득 딱딱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어요. 서류 맨 위에 박힌 토지 수용 예정 통지서라는 제목을 본 순간 그녀의 시선이 굳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물려주신 시골의 쓸모없던 땅이 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장을 넘기다 말고 숨을 멈췄습니다. 보상금 총액이 적힌 곳에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찍혀 있었죠. 3천만 원? 경숙은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어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몇 번을 다시 봐도 3천만 원이라는 글씨는 또렷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경숙은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서류 절차를 마친 그녀의 발걸음은 은행으로 이어졌죠. 창구 직원이 통장과 함께 확인 도장을 찍어주며 말했습니다. 3천만 원 방금 입금 처리되었습니다. 고객님. 경숙은 떨리는 손끝으로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평생 통장에서 구경도 못 해본 숫자가 찍혀 있었죠. 그 순간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현아, 엄마 왔다. 오늘 우리 치킨 먹자. 집에 들어서자마자
경숙이 활기차게 외쳤습니다. 숙제를 하던 다연이 토끼처럼 동그래진 눈으로 엄마를 쳐다봤어요. 엄마, 치킨은 비싸잖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야. 엄마 지갑에 햇빛이 쨍하고 들었거든. 그날 저녁 모녀는 정말 오랜만에 기름 냄새 가득한 치킨을 앞에 두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네요. 밀린 전기세, 가스비, 그리고 다연의 학원비까지 여기저기 돈 나갈 곳을 정리하다 보니 통장의 숫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죠. 이렇게 큰 돈도 마음 먹고 쓰면 금방 사라지는구나. 바로 그때 경숙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땅이 돈이 되는 거였어. 그냥 쥐고 있으면 사라질 돈을 불려야만 해. 다음 날 경숙은 동네 부동산 사무소에 들어섰습니다. 벽에 붙어있던 전단지 하나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소액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경매 투자 설명회. 사장님, 저건 뭐예요? 경숙이 전단지를 가리키며 묻자 부동산 사장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대답했습니다. 아, 경매강의 말씀이시구나. 요즘 저게 인기예요. 적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거든요. 대신 공부는 아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날 밤 경숙은 컴퓨터 앞에 앉아 부동산 경매를 검색했습니다. 화면 가득 성공 사례와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죠. 권리 분석? 유치권?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머리는 아팠지만 그녀는 책을 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점으로 달려가 경매 관련 책을 모조리 사들였죠. 밤늦게까지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노트에 빼곡히 옮겨 적으며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일주일 뒤 경숙은 경매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가 열정적으로 외치는 소리가 귀에 꽂혔어요. 여러분, 경매는 도박이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과 준비만이 성공을 보장합니다. 한 달 후 경숙은 법원 경매실에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그녀는 차분하게 직접 작성한 입찰서를 제출했죠. 보상금의 일부를 떼어낸 1,300만 원짜리 작은 상가였습니다. 며칠 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고가 매수인으로 낙찰되셨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경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죠. 여보, 나 잘할 수 있겠지? 하늘에서 꼭 좀 지켜봐줘. 오랜 세월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눈빛이 마침내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첫 경매로 낙찰받은 상가를 팔아 세금을 제하고도 200만 원이라는 돈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경숙은 낡은 부엌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통장을 들여다보았죠. 땀 흘려 공부한 시간이 처음으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는 각종 부동산 시세표와 법원 공고문으로 가득했어요. 경숙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다음 목표물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6달 뒤 그녀는 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죠. 거실로 나온 다연이 책상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 책상은 완전 사무실 같아. 경숙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만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엄마도 매일 시험 치는 기분으로 하고 있어. 세 번째, 네 번째 경매도 연달아 성공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점점 커졌지만 그녀의 생활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죠. 그녀는 여전히 낡은 가방을 메고 버스로 다녔습니다. 수익금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대부분 재투자에 사용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경숙은 다연의 밥상에 따끈한 미역국을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다연아, 이제부터는 동네에서 제일 좋은 학원에 다니자. 숟가락을 들던 다연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거기 엄청 비싼데 괜찮아? 그럼 괜찮고 말고. 우리 딸 공부하는데 돈 걱정하게 할 순 없지. 경숙이 다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아무에게도, 심지어 딸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슈퍼마켓 앞에서 만난 동네 사람이 안부를 물었습니다. 경숙 씨,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 좋은 일 있어? 경숙은 그저 사람이 좋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별일요? 그냥 애 키우면서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자신만의 성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다연이 고등학생이 되자 경숙은 1:1 과외까지 붙여주며 딸의 공부를 도왔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소파에 앉아 쉬던 다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숙은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단호하게 말했죠. 너는 공부만 생각해. 나머지는 전부 엄마 몫이야. 어느 저녁 경숙은 거실 한쪽에 놓인 남편의 사진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사진 속 민철은 20년 전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다연이 정말 훌륭하게 잘 자라고 있어. 당신 딸 아니랄까봐 마음도 어찌나 고운지. 그녀는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당신 목까지 내가 더 노력해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키워낼게. 대학 입시를 앞둔 어느 날 다연이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 나 법학과에 가고 싶어? 경숙이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법학과? 갑자기 왜? 변호사가 될 거야.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 편에 서서 싸워주는 그런 변호사. 그 순간 경숙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비 없이 자란 딸이 아비의 한을 풀어주려는 듯한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우리 딸, 엄마가 끝까지 밀어줄게. 내 꿈, 엄마랑 같이 꼭 이루자. 경숙은 딸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다연은 정말 무섭게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다연아, 친구들이랑 여행도 좀 가고 그래. 젊을 때 실컷 놀아야지. 경숙의 걱정 어린 말에 다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는 지금이 제일 재밌어. 법전 파고드는 게 여행보다 신나. 로스쿨에 진학한 뒤 다연은 무료 법률 상담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와 억울함을 토로했죠. 남편이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가 합의금 몇 푼 주고 입을 닫으라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 사연을 듣는 순간 다연은 자신도 모르게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사건을 분석한 그녀는 모의법정에서 직접 변론을 맡게 되었죠. 처음에는 떨리던 목소리였지만 점차 힘을 얻어갔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상담을 왔던 여성이 다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학생 같은 변호사님만 있다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한마디가 다연에게는 그 어떤 합격증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지옥 같던 투쟁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모녀의 삶에도 환한 빛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독한 로스쿨과 연수원 과정을 모두 마친 다연이 드디어 변호사 자격증을 손에 쥔 것이죠. 그녀는 매일 아침 몸에 꼭 맞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서류철이 든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서는 딸의 뒷모습을 경숙은 자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지난 20년간 달려온 것만 같았죠.
그녀는 다연의 넥타이를 살짝 매만져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변호사님 출근하시네. 정말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다연이 쑥스러운 듯 웃으며 어머니의 손등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엄마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절대 못 왔어. 다 엄마 덕분이야.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퇴근한 다연이 들어섰는데 그 표정이 평소와는 조금 달랐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는 사람처럼 얼굴에 들뜬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다연아,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얼굴에 웃음꽃이 폈네. 저녁을 준비하던 경숙이 묻자 다연은 잠시 눈을 피하며 머뭇거렸습니다. 이내 수줍은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죠.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국자를 들고 있던 경숙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딸이 연애를 한다는 기쁨과 어딘가 모를 서운함이 동시에 밀려왔네요.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딸 얼굴이 복숭아처럼 빨개졌을까?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선배 변호사야. 김진우 변호사님이라고. 다연이 행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따뜻하고 나한테 정말 잘해줘. 경숙은 국자를 내려놓고 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다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래. 착한 사람이면 됐다. 네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그날 이후 다연의 입에서는 진우 씨 이야기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고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 어느 일요일 오후였죠. 다연이 유난히 진지한 얼굴로 경숙의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드릴 말씀이 있어. 경숙은 직감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말해봐. 우리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고 있어. 경숙의 호흡이 순간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을? 응. 진우 씨가 엄마한테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대. 다연이 경숙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경숙은 잠시 멍하니 딸을 바라보다 이내 환한 웃음을 지었죠. 그래, 당연히 만나봐야지. 좋은 일인데. 그럼 다음 주 일요일에 상견례 하는 거 어때? 좋다. 장소는 정했고? 응. 호텔 뷔페로 예약할까 생각 중이야. 경숙은 마음속으로 분주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차려입고 나가야 하는 자리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그 진우 씨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니? 아버님은 건설회사에서 오래 일하시다 퇴직하셨대. 어머님은 평생 주부셨고, 건설회사라는 단어가 들리는 순간 경숙의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모습과 겹쳐지는 그 단어가 불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뭐라고 했지? 김진태. 어머님은 최금실이셔. 김진태. 그렇게 상견례에서 끔찍한 악연과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에서 깨어난 경숙이 다연을 바라보는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죠. 이 돈으로 내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자. 다연이 눈물을 닦고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이번에는 절대로 지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강하게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는 슬픔이 아닌 뜨거운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딸의 결심은 20년간 멈춰있던 경숙의 시간을 격렬하게 다시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연은 마치 전쟁에 나서는 장수처럼 본격적으로 사건의 심장부를 파고들기 시작했죠. 법원 기록 보관소의 퀴퀴한 먼지 속에서 20년 전의 서류들을 캐냈고
낡은 인명부를 뒤져 아버지의 동료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두려움에 입을 닫았습니다. 다 지난 일을 왜 이제 와서 들춥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요. 허름한 선술집에서 만난 작업반장은 손사래를 치며 그녀를 외면했죠. 하지만 변호사가 된 딸의 절박한 눈빛과 20년의 한을 품고 살아온 어머니의 이야기는 굳게 닫혔던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김진태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불안하게 떨리는 다리가 그의 속마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옆에 최금실은 이미 사색이 되어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죠. 방청석 가장 앞자리에 앉은 경숙은 떨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마주 잡았습니다. 마침내 다연이 증인석에 김진태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차갑게 부딪혔습니다. 증인. 20년 전 대한건설 한빛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총책임자, 현장 팀장이었죠. 다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김진태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마지막 남은 오만을 끌어모아 답했죠. 그렇죠. 당시 현장에서 발생한 정민철 씨의 추락사에 대해 증언해 주십시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요? 안타까운 사고였어요. 본인 부주의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일이지. 그 뻔뻔한 대답에 방청석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다음 서류를 꺼내 들었죠. 법정 스크린에 20년 전에 낡은 안전점검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에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모든 안전설비 이상 없음, 항목 옆에 증인의 서명이 있군요. 직접 하신 서명 맞습니까? 물론이죠. 내가 직접 현장을 돌며 확인하고 서명했으니 틀림없지. 그렇다면 증인은 지금 15층 외벽 작업 구간의 안전난간과 추락 방지망 역시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니까? 김진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음성 증거자료 2호를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피커에서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선술집에서 만났던 그 작업 반장이었죠.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요. 그날 난가는커녕 아무것도 없었어요. 민철이 그 양반이 팀장님, 이러다 사람 죽습니다 하고 애원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김진태, 그 양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시오? 그런 거 설치할 시간 있으면 벽돌 한 장이라도 더 날라. 하고 소리 지르는 걸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구먼요. 생생한 증언에 법정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김진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죠. 거짓말이야. 저 영감탱이가 돈이라도 받아 처먹고 거짓말하는 거야. 김진태가 벌떡 일어나 발악했습니다. 상대 측 변호인이 급하게 이의를 제기했죠. 재판장님, 20년 전의 기억에 의존한 신빙성 없는 증언입니다. 기각합니다. 증언 청취를 계속합니다. 재판장의 엄한 목소리가 모든 소음을 끊었습니다. 다연은 무너져가는 그를 차갑게 응시하며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회계장부였어요. 증인은 안전설비에 예산을 아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부를 보시죠. 다연이 펜으로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안전관리 예산 수천만 원이 업무 추진비라는 정체불명의 이름으로 빠져나간 기록이 선명했죠. 안전난간 설치비 500만 원, 추락 방지망 구매비 800만 원, 모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집행되었어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 어디로 갔습니까?
아, 여기 영수증이 있군요. 강남 룸살롱, 임원 회식비 1,300만 원. 증인의 서명과 함께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김진태는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숙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20년 전 변호사에게 문전박대당했던 그날의 서름이 북받쳐 올랐죠. 제 딸이 아비의 한을 품고 자란 딸이 칼날 같은 진실로 악인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다연은 김진태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재판장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의 목숨을 하찮게 여긴 명백한 기업살인입니다. 피고들에게 법의 가장 엄중한 심판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연의 외침이 법정 전체를 울렸습니다. 6개월 뒤 마지막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판사가 천천히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죠. 피고 대한건설과 김진태는 노동자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증거를 인멸한 죄가 무겁다고 판단,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전국 일간지 일면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라. 그 순간 다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다고. 경숙의 두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자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2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는데 심정이 어떠십니까? 경숙은 눈물을 닦으며 카메라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가족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땀 흘리는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판결입니다. 그날 밤 경숙은 남편의 사진 앞에 소주 한 잔을 올렸습니다. 여보, 이제 좀 시원해? 나도 20년 묵은 체증이 오늘에서야 내려가네. 당신도 이제 무거운 짐 내려놓고 푹 쉬어.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의 심판이 내려진 후 세상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그 심판은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태풍과도 같았죠. 김진태와 최금실 부부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몇 달 뒤 그들이 살던 강남의 으리으리한 아파트는 텅 비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햇빛도 잘 들지 않는 낡은 빌라의 좁은 반지하 방으로 쫓겨나듯 이사를 해야만 했죠. 수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사회적 지탄은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 줌의 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한때 화려했던 최금실이 너클 잃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늘 완벽했던 화장은 온데간데 없고 푸석푸석한 얼굴에는 깊은 절망만이 새겨져 있었죠. 그녀는 초점 없는 눈으로 벽지의 곰팡이를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젠장, 젠장.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김진태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대낮부터 마신 싸구려 소주병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고 퀴퀴한 술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네요. 그는 중심을 잃고 휘청하다가 낡은 밥상에 무릎을 부딪혔습니다. A18. 그가 신경질적으로 밥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 소리에 미동도 없던 최금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그녀의 입에서 원망이 가득 담긴 목소리가 기어나왔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라고. 김진태가 핏발선 눈으로 아내를 쏘아봤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이 여자가. 당신만 아니었으면, 당신 그 지긋지긋한 오만함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 꼴은 안 났어. 20년 전에 그 여자한테 돈 몇 푼 쥐어주고 끝냈으면 될 일이었잖아. 최금실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증오로 흉하게 일그러졌죠. 아,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그 여자네 집안 무시하고 하층민이라고 깔본 게 누구였는데. 김진태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당신이 그 상견례 자리에서 그 여자 속만 긁지 않았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어. 뭐라고? 그럼 우리 진우를 그런 근본도 없는 집에 장가보내?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자존심? 그놈의 자존심이 지금 우리를 이 반지하 방구석으로 몰아넣은 거야. 이 멍청한 여자야. 두 사람은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한때는 서로의 탐욕과 허영을 채워주던 최고의 동지였지만 모든 것을 잃은 지금은 서로의 실패를 증명하는 끔찍한 거울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진우는 내 아들은 어떡하고 당신이 내 아들 인생까지 망쳤어. 최금실이 가슴을 치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그리고 그놈은 이미 우리한테 등 돌렸어. 다 당신 때문이야. 그들의 추악한 싸움에는 어떤 해결책도 없었습니다. 오만함의 대가는 이토록 비참하고 씁쓸했죠. 최금실의 울음소리가 신경질적으로 변해갈 무렵 김진태는 더는 싸울 기운도 없다는 듯 소주병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다 끝났어. 이제 다. 그들의 화려했던 시절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하게 굴었던 부부는 이제 서로를 탓하며 무너져 내리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정의의 심판은 그렇게 그들의 삶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끝맺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연은 가방에서 두꺼운 사건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속도감 있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선배, 저 다연이에요. 이번 사건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받은 상대가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다 끝난 거 아니었어. 다연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사건은 끝났지만 억울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요. 산업재해 전담팀을 만들 겁니다. 같이 하실래요? 그날 저녁 작은 회의실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네모난 테이블 주변에 변호사, 노무사, 산업안전 전문가 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각자 노트북을 켜고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서류 더미 위에는 현장 사진, 안전 점검표, 법률 서류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다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테이블에 짚었습니다. 사건마다 이유는 달라도 뿌리는 같습니다. 비용 절감, 공사기간 압박, 책임 회피,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변호사 한 명이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 경험 있는 전문가랑 같이 하면 힘이 배가 될 거예요. 다연은 미소 대신 날카로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해봐요. 회의실 공기는 묵직했지만 모두의 눈빛 속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이틀 뒤 다연은 회색 하늘 아래 펼쳐진 부두에 발을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선박 부품들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선소는 사고 이후로 유령선처럼 조용했고 먼지가 바람에 날려 그녀의 눈가를 스쳤습니다. 변호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사고 현장입니다. 현장 관리자가 녹슨 철문을 끄르륵 소리를 내며 열었습니다. 문을 지나서자 금속이 타는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닷바람에 섞인 철의 냄새가 목구멍 깊숙이 박혔습니다. 다연은 노란 헬멧을 쓰고 부서진 철골 사이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발밑에서는 깨진 유리가 바스락거렸고 검게 탄 자국들이 바닥 곳곳에 흉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찢어진 작업복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저기요, 김 반장님. 다연이 메모장을 꺼내며 생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사고 전에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하셨죠? 김 반장이 머리를 긁적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그날 아침부터 삑삑 소리가 계속 났어요. 마지막엔 쾅 하고 터지기 전에 불꽃이 팍팍 튀었거든요. 그런데 안전점검은 왜 안 하셨나요? 다연이 펜을 톡톡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김 반장이 웃음을 씁쓸하게 지었습니다. 점검? 그런 거 없었어요. 회사에서 빨리빨리 일만 하라고 했지. 언제 점검 시간을 줬나요? 며칠 후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연이 목격자 진술서와 두꺼운 장비 결함 보고서를 재판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명백한 작업자 과실입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노동자들 탓이에요. 다연이 차분히 테이블 위 서류를 펼쳤습니다. 파란색 펜으로 밑줄 그어진 부분들이 선명했습니다. 과실이라고요? 다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안전점검 기록이 전부 조작되어 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점검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상 없음이라고 적어놨네요. 재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다연이 또 다른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회계장부입니다. 안전관리비 3천만 원을 빼돌려서 임원 회식비로 썼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었습니다. 뭐라고? 안전비를 회식비로? 세상에, 그러니까 사고가 났지. 상대편 변호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건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연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회사 내부 고발자가 몰래 녹음한 임원회의 녹음 파일입니다. 법정 안의 스피커를 통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전점검? 그딴 거 하지 마. 시간만 낭비야. 어차피 사고 안 날 거 아냐? 맞아. 그 돈으로 우리끼리 좋은 데 가서 회식하자. 방청석이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우리 남편 목숨을 뭘로 보는 거야?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다연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재판장님, 이게 단순한 작업자 과실인지 아니면 회사의 조직적인 안전 무시인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상대편 변호사는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로 보이는군. 방청석이 술렁였고 재판장의 손이 판결문 위로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재판장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고 승소, 피고는 전액 배상하라. 그 순간 방청석의 시선이 다연을 향했습니다. 다연은 고개를 숙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번만큼은 진실이 이겼습니다. 그 다음 사건은 한밤중에 벌어진 물류창고 화재였습니다. 다연은 잿더미 위를 걸으며 녹아내린 스프링클러 잔해를 살폈습니다. 그날 비상구가 잠겨 있었어요. 우리 애가 거기서. 한 어머니가 울음을 참으며 다연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다연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꼭 밝혀내겠습니다. 조사 끝에 드러난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창고 소유주가 보험금을 노리고 소방 점검 보고서를 조작했던 겁니다. 법정에서 다연은 영상 자료를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연기 속에서
비상구 문을 두드리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과실입니까? 아니면 살인입니까? 다연의 목소리에 판사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다연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사건 서류가 쌓였습니다. 농촌 비닐하우스에서의 열사병 사망, 고층 외벽 청소 중 추락, 공장의 유독가스 중독. 하루하루가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경숙도 딸 곁에서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진술은 제가 같이 준비해 드릴게요. 힘드시면 잠깐 쉬시죠. 경숙이 유가족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 따뜻함 덕분에 피해자 가족들은 불안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사건 의뢰가 몰려오자 다연은 지방 출장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변함없이 날카로웠습니다. 봄날 오후 다연은 한 판결문을 손에 들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경숙이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이 닿았습니다. 엄마,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다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경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야. 창밖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확신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